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올해 26학년 5월 교육청 이번에 문학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소설이 제시됐는데 현대소설에는 서술자 시점부터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인물의 성격, 즉 심리태도를 체크해라. 그게 서사전개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이제 수능 특강을 보면서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텍스트가 사완 아이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밑줄친 기억,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기서 좀 냄새가 나긴 하죠. 심리인데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건 사람의 속마음이잖아요. 사완 아이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아래쪽에 그녀는 이렇게 나가네요. 그러니까 사완 아이는, 그녀는 공고문의 내용이 이상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되풀이에 읽었다. 그러면 일단은 자, 소설에서 밑줄친 부분, 소재에 관련된 거, 박스 쳐진 소재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블록 설정되어 있는 건 다 서사적 기능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체 서사를 신경 쓰고 의식해야 돼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 아래쪽에 지난 여름 노랭이 사장은, 근데 지금은 과거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또 사완 아이는, 또 그녀는 무작정 떨기만 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더 확실해지죠. 즉 서술자 시점이 좀 더 확실해지는 부분이 여기라는 거죠. 그녀는 무작정 떨기만 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져 왔다. 어쨌든 뭐라고 싫지 않았다. 그럼 심리 태도잖아요. 그녀의 사완 아이 심리 태도. 그럼 서술자 시점에 따라서 일단 3인칭이 예상되고, 3인칭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 둘 중 하나 판단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특정 인물의 시각, 즉 초점화 맞춰진 것이 아닌지 주의해라. 그럼 초점화 특정 인물의 시각일 경우면 그녀의 사완 아이의 심리 태도가 문제와 선택지에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느껴져 왔다, 싫지 않았다, 밑줄친 뒤은 정말 지겨운 일과들이었다, 사완에는 뭐라고 깨달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갑자기 즐거워진 마음으로. 요 구역이 그럼 여기서 냄새가 나네요. 그녀 사완 아이의 심리 태도 중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래쪽에서 이제 영희는 대답 대신 문제의 공고문, 요거겠죠. 즐거움이 가득 넘치고 있었다. 공고문을 본 사완 애들은 아래쪽에 기묘하게 일그러졌던 표정들을 풀고 그들은 환하게 웃었다. 쉽게 말해서 당장 오늘은 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좋은 심리 태도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다가 중략이 제시되어 있고 중략 전후에 지난 글씨체 문제 구역이 나와요. 이제 중략 위쪽에 보면은 남자 사완애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남자 사완애는 좀 더 다른 심리 태도를 보이는 게 좀 눈치가 가죠. 그럼 중략 전후는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난 글씨체 되어 있으니까 문제 나온 구역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중략 아래쪽에 모든 문제가 확연하게 밝혀진 것은 5시가 훨씬 넘어서였다. 그날 저녁, 당일 밤, 그날 저녁, 당일 밤. 그럼 이제 공고문이 나온 그날 저녁과 그다음에 당일 밤에 있었던 한비서와 관련된 일이 이제 이하에 서술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밑줄친 니을, 윗부분에 결정적 잘못은 거기서 빚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공고문과 관련된 이제 서사가 결정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이제 요 중략 아래쪽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밑줄친 B, 메모에 문제가 나오고, 역시 A와 더불어서, 즉 A 공고문과 더불어서 메모는 전체 서사의 서사적 기능과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공고문, 이어서 나오잖아. 밑줄친 미음, 당장 다음 날부터 회사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전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사로잡았다. 그 불안감은
위기가 실업의 위기가 몰아닥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요거는 일반적인 이제 전적 작가 시점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서술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역시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은 이제 현대시예요. 22번부터 26번대인데, 자, 현대시는 내가 상수와 변수라는 컨셉을 제시했습니다. 자, 상수는 항상 있는 거다. 그럼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은 항상 있다. 시적인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 쉬운 말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정서다. 그러니까 항상 시 텍스트를 읽을 때는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 항상 있는 상수를 염두에 두고 어떤 인식과 태도,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라. 그게 정서와 직결된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처지 상황이라는 변수가 있다. 어떤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텍스트마다 어떤 처지 상황에 대한 얘기가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정서는 달라진다. 그리고 이 처지 상황은 말 그대로 변수다. 즉 시적인 화자의 처지 상황에 집중할 때가 있고 시적 대상의 처지 상황에 집중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처지나 상황은 조울추와 같다. 이동한다. 시적 화자 쪽으로 시적 대상 쪽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걸 주의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이번에 가텍스트는 이제 윤동주의 건데 제목이 흐르는 거리예요. 첫 1년부터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어디로 흘리워. 근데 제목에 따른 흐른다라고 하는 시어도 시어지만 이 텍스트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유는 표면적으로 정서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가련한, 사랑하는 동무 박김, 그다음에 즐거운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흘리워가는, 흐른다, 흘러간다에 따라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흐르는 속에 흘리워가는, 흐르는 속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다는 거지. 계속 흘러가고 그 중에 역시 사랑하는 박김도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가. 자, 새로운 날 아침 밤을 새워 기다리며, 근데 이 기다리다가 배달부 나오니까 이제 무편부잖아요. 배달부. 아침과 함께 즐거운. 밤을 새워 기다리던 사람들의 소식을 받으면 즐겁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즉 지향성, 정서 판단 기준이다. 시어식구는 암기하지 마라. 상상하지 마라. 비유, 연관성, 관련성에 따라서 연상해라.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련하다. 흘러간 사람들 난 사랑한다. 그래서 포스트 편지를 썼는데 밤을 새고 그걸 기다린다. 그게 오면 나는 즐겁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텍스트도 뭐 비슷해요. 제목이 따뜻한 동행인데 역시 정서가 좀 표면적이에요. 쓸쓸한 사람들, 아래쪽에 외로운 사람들. 근데 쓸쓸한 사람들과 흐르던 따뜻한 강물이 내게로 왔네. 아득한 강물이 내게로 왔네. 요게 그 다음과 따뜻하고 아득한 강물 내게로 왔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심으로 봐야 될 시어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겹쳐, 껴안다, 살 속에 박혔, 깃들고, 실렸네, 겹쳤네. 이렇게 그럼 다 섞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로 겹쳐, 껴안으며, 박히고, 깃들고, 실리고, 겹치고. 이렇게 좀 쓸쓸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나에게 와서 함께 겹치고 서로 껴안고 서로 살 속에 박히면서 깃들고 실리고 겹쳐져 있다. 요게 이 텍스트의 메인 주된 정서와 연결되는 시어 식구로 보입니다. 그냥 다 텍스트는 이제 수필이에요. 난설이라고 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집의 남쪽 허물어진 담 그늘에 난초가 있어 싹이 돋아났다. 무너진 흙이 덮고 풀덩굴이 둘러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난초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주인이 동자를 시켜 풀덩굴을 치우고 흙을 거두어내서 흙단을 만들어 높이며 귀하게 여겼다. 필자에 해당하는 시적인 화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난초를 좀
더 돋보이고 귀하게 여기게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동자에게 시켰는데 객이 곁에서 웃으면서 당신이 난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침 난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난초를 귀하게 한다는 그 생각 여기는 것이 오히려 난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이 난의 됨됨이는 풀과 다르니까 마침내 기이함을 볼 수 없게 되니 이건 난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난의 행복인가? 그땐 객이 또 웃으면서 뭔 걱정이냐 무슨 걱정이냐. 특히 물건이 그윽하게 숨은가 나타나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찌 조급히 서두르는가. 소위 말해서 자연적으로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넌 네 생각만 하는 거지 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조급히 서두르는 거 아니냐. 주인이 객을 돌아보며 크게 탄식하고 동자를 가리켜 멈추어라. 대저 저 사람의 말은 거의 통달한 것이다. 이제 필자, 시적인 화자에 해당하는 애가 객이 했던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숲이 텍스트의 키가 되는 것으로 나는 보입니다. 27번, 30번 때는 이제 고전시가네요. 자, 고전시일 경우에 현대시와 거의 같은데 즉 상수 변수 같다는 거죠. 근데 고전시일 경우에 좋아하냐 불리냐의 특징을 좀 추가시키자. 좋아하냐 불리냐를 체크 준비해라. 즉 좋아하면 흥이다, 불리면 한이다. 즉 흥이라는 건 즐거움과 기쁨이다. 한이라는 건 슬픔과 그리움과 한 말하는 거다. 자, 카텍스는 기억, 어와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지 마라. 덧없이 가는 세월 낸들 마냥 매양 젊을 소냐. 야 청춘들아 니네 매일 젊은 거 아니다. 나처럼 늙을 거다. 할 수 없다. 저 백발은 사람마다 겪는 청춘 니네들도 늙을 거야. 백발 될 거야. 중략 미주진 디귿 어와 서론주고 서럽다. 분리죠. 특히 세월과의 분리지. 이럴 경우에는 대체로 대안이 없어요. 세월을 어려운 말로 되돌릴 수 없고 즉 비가역적이니까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픔과 그리움과 한의 정서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체크되는 거죠. 서른지고 서럽다. 세상을 생각하니 만사가 허무하다. 화사다. 자, 나 텍스트 공도 어이풀 읽어야죠. 백발이요 몸매날 손 죽음. 늙고 백발 죽는 거는 공평한 도리다. 붕하셨나 돌아가셨나 죽음이다. 어이풀 읽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초로 인생,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 놀자. 어차피 늙고 어차피 죽는다. 죽음이라 붕하셨나. 그러니까 놀자. 지향성, 정서 판단의 기준. 지향성, 정서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제 다는 좀 가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재미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늙어 병든 몸. 그러면 가텍스트의 노인과 나의 작자미상 백발 죽음과 비슷한 소재겠죠. 세간만사를 다 잊어버렸노라. 바라는 일은 벗. 지향성. 벗은 좋아해요. 지향하는 바예요. 원하는 바예요. 근데 벗이 올 일이 없어요. 근데 벗이 안 와요. 그러면 벗은 달성의 조건이 안 돼요. 조화 달성의 조건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동문도 잠겨 있어요. 어차피 올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 시적인 화자가 하는 말은 손국죽, 소나무, 국화, 대나무, 내 혼자 즐긴다, 즐기오니. 그랬더니 이 내 몸이 한가롭다, 즐긴다, 한가하다. 그럼 시적인 화자는 지금 요 손국죽 자연물을 대안으로 삼아서 조화를 달성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조화, 분수, 만족. 그래서 흥과 즐거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게
영역인들 내 알더냐 내 알 바 아니다. 아마도 일단사 일표 내 분인가 하노라. 호의불이 청빈 소박한 삶. 읽어도 괜찮고 벗이 없어도 괜찮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청빈 가진 거 없어도 그냥 소박하게 생활하는 거, 난 이걸 한가하게 이걸 즐기고 나 혼자 즐기겠다. 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좀 비교하면 좀 재미가 있어요. 31번, 34번 때는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자, 시점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서술자 개념은 있어요. 그러니까 즉 현대소설 관점에서 말한다면 고전소설은 대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그러면 서술 부분에 드러난 심리 태도에 주의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내 생각은. 자, 다시. 자,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의 시점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서술자 개념은 있어요. 말해줘요. 그래서 현대 소설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고전 소설은 대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고 보여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특히 서술 부분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태도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지난 글씨체 여망 기름에 삶으라. 방주가 겁이 나고 몹시 두려워. 빌며 소신이 어리석어 부모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불효. 서술 부분. 따옴표 대사. 방주가 이렇듯 말하며 눈물이 비오듯 여망이 그제야 불쌍히 여기 특별히 용서. 죄를 깨달았으니 명령. 그리고 여기 내가 왜 박스 쳤겠어요. 황천강에 이르러서 방주를 발로 밀어차 물에 빠뜨렸다. 방주 참인지 꿈인지 정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듯. 전일 부모 앞에서 하던 일 다 뉘우치고 효심수선하며 부인 정씨가 하던 말 당연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 뉘우치고 효심이 솟아나 부끄러워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시방서였다는 거죠. 개싸가지였다는 거죠. 오른편 눈을 떠보니 방주가 일어나 부인에게 절하고 내가 어리석어. 부인이 이 새끼가 정신 차렸구나. 이 양반이 정신 차렸구나. 그래서 기뻐 답례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그럼 이 내용은 네거티브한 내용일 수가 없지. 기뻐하고 답하는 말인데. 다시 서술 부분. 부인과 더불어 부모의 침소로 가서 부모한테 불효했다고 했었잖아요, 전날에. 근데 다시 효심이 솟아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했던 얘기를 하겠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진사 부분, 서술 부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A블록 문제 구역. 깨달은 것은 천지신령의 도움. 우리 방시감을 장성케 하라. 잘되게 해주라. 중략 부분 줄거리. 전원은 중요하다고 했죠. 선관이 부인에게 홍포와 화관, 열여검, 홍선. 자, 소재가 나오면 참고로 서사적 기능은 스탠바이 해야 됩니다. 다시 선관이 검과 부채를 주고 문득 난데없는 백호가 흰호랑이 문득. 참고로 고전소설에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연성입니다. 우연성. 그렇다고 고전소설에 항상 원인 결과에 필연성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전소설에 많은 경우가 우연적 전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B블록 설정. 그리고 B블록 다음 서술 부분에 정서가 드러난 구역, 눈물, 슬픔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나는 글씨체 구역이 있는 서술 부분을 봐요. 부인이 길을 떠나 서평관에 이르니 일개 여자의 몸으로 어찌하리요. 이런 게 이제 고전 소설에서도 서술자 개념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서술자의 목소리,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아래쪽에 열여검, 홍포, 화관. 앞에 중략 아래쪽에 나온 거 주의하라고 했었죠. 서술적 기능. 그리고 아래쪽에 서술 부분 황제께서 즐거워.
황제께서 부인에게 즐거워 하래하다. 하래 어려운 말이어도 즐거운 시미테도에서 나온 말이겠죠. 네, 이렇게 체크했으면 이 텍스트도 그렇게 크게 불편한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